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정부 첫 추경안에 대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임 2주 만에 만들어진 졸속 추경안이다,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과도 맞물려서 국회 추경안 심사가 난항을 겪을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야당은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위기의 자영업자들 실태를 현장 취재한 KBS 시사기획장 오수호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국무회의에서 20조 원 규모 2차 추경안 의결됐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골자인데, 자, 여야 협상 이제 순탄치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총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경기 진작과 사업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국민 소비 쿠폰 예산 13조 2천억과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6천억입니다.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합니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 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생부터 살립시다.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자, 호준석 대변인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네. 국민의힘도 경기 진작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란 추경 취지는 공감한다. 그렇지만 추경 예산 절반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다. 실제로 경기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좀 담겨 있는 얘기인가요? 네, 우선은 빚을 너무 쉽게 여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중에는 나라 빚을 더 늘리지 말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무식한 소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5월에 이미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나라 빚이 너무 많고 너무 빨리 늘어난다는 게 이유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비기축 통화국 가운데에서는 부채 증가 속도가 두 번째로 빠릅니다. 이게 IMF가 경고를 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슈퍼 추경하게 되면서 1,300조 원이 넘고 GDP 대비 49%.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빨간 등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고려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인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600조 원을 5년 만에 1,000조 원으로 늘리는 그 신공을 봤는데 그때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똑같이 코로나 지원금, 민생 지원금 다 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생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데다가 집값은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미친 집값을 이미 어느 지역들은 뛰어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난번 두 달 전 것까지 하면 35조 원이 시중에 돈이 더 풀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그 기재부 장관 대행께서는 물가 자극이 크지 않을 것이다, 숫자에 영향을 줄 수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근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관적인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까지 부담을 주면서라도 추경을 할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건데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승수 효과, 그러니까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 국민 지원금 했을 때는 0.33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1조 원 풀면 3,300억 원의 GDP 성장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연구 보고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도로나 항만이나 이런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은 0.86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이거든요. 더더군다나 국민들에게 지원하려면은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해야 그것이 소비를 지켜야 되는 효과가 큰 것이고 사실은 저소득층들이 많이 소비하는 그런 곳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곳이거든요. 가계로 치더라도. 그런데 이번에 기초 소득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한테 돌아가는 비율은 1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게 진짜 경제를 살리려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효과 때문에 하는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사례금이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당선 사례금이냐 아니면 뭐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어서 이게 급하다는 데는 이제 공감을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뭐 겨냥한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어떤 승수 효과나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이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 아니냐 이런 국민의힘의 평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그 추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시는데 이걸 포퓰리즘적으로 쓰려고 했던 게 국민의힘이죠. 그 지난 대선 5월 중순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때마다 포퓰리즘이다 해서는 안 된다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말경에 김문수 후보가 30조 추경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직전까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다가 30조 추경 발표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추경은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추경이 필요하다는 거에 인식을 같이 했으면 이 세부 이번 추경 안에 대해서 몇 가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추경 자체를 놓고 포퓰리즘, 현금 살포 또 지방선거까지 연결시켜서 비판하는 것은 이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보고요. 선별이냐 복지냐 그거에 따른 효과, 소비 진작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분석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게 매 시기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한국은행의 분석 같은 경우에는 SOC하고 당장의 현금 지원 중에 이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효과율이 차이가 나는 거는 일상 시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체감 경기는 지표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안 좋고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기 시작한 지 한참 됐고 자영업자 폐율 매우 높고요. 실제 일선에 나가보면 쓸래야 돈을 쓸 수 없어서 연쇄적으로 자영업자 도산까지 이어지고 국민들은 쓸 돈이 당장 없는 상태가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한 이 현금성 지원이 필요한 시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 단순 비교할 때 이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민생지원, 전국민 민생지원금 효과를 얘기하는데 그때도 물론 단기간에 소비 진작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 쓰여진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방역 정책에 의해서 실제 식당 영업 같은 게 상당한 제한이 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비 진작 효과는 그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수단이고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선별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저소득층 지원이 결국에 소비 진작 효과로 더 커냐. 그런 부분도 일정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면 게다가 이제 SOC라든가 건설 경기 부양에도 또한 추경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이 조화시켜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검토가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한 부분에 먼저 투입돼야 된다는 정책적 판단인 거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한번 일반 국민들이 어떤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지까지를 고려한다면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신속한 통과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질문은 조기현 부위원장한테 먼저 드릴게요. 정부가 빚 부담 가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빚을 일괄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주로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근데 결국 이 돈은 다 국민 세금이고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다 갚은 사람은 그럼 우린 뭐냐는 또 박탈감. 그리고 앞으로 안 갚고 버티면 되겠다는 그런 모럴 해저드, 도덕적 회의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뭐 대출 갚고 계신 분들 보면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이번에 채무 탕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네. 변제 여력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이런 식의 탕감 정책을 통해서 어떤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는 게 형평에도 맞지 않고 적절하지 않겠죠. 그런데 7년간 장기 연체된 상태라면 사실상 변제력이 없는 상태고요. 파산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인 겁니다. 어차피 부실 채권에 대해서 이 상환 가능성이 별로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아마 이건 그렇게 다 분류돼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 조정해 줌으로써 실제 이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기여하는 이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경기가 침체되는 시점에서는 이런 방식의 채무탕감 정책을 써왔던 것이고요. 이제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서는 자영업자든 아니면 개인 채무 뭐 몇천만 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장래 어느 시점에서 정부가 이 내 빚을 틀림없이 탕감해 줄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그 채무를 연체하는 사람은 없겠죠. 왜냐하면 그 대출금 채무 연체되거나 했을 경우에 갖는 정신적 고통이라든가 압박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7년 동안 장기 연체하는 동안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재기의 어떤 이 가능성이나 희망을 포기할 정도로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 지금 특히 최악의 그 경제 침체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분들의 채무를 탕감해 줌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주고 또 이게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다. 과거 정부의 또 동일한 정책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예. 자, 헌준석 대변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가려낼 거냐? 빚은 장기간 안 갚으면서 벤츠 타고 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과연 여기서 수치만 갖고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 뭐 그런 게 있고 또 자영업자들이 너무 포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어려워지고 더 장사도 안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데 이거를 또 탕감해주면 그 자연스러운 어떤 그 자영업의 뭐 그 구조 변화랄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막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지적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은?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한 부분은 뭐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역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씩은 이제 다 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이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나라 국가는 그냥 퍼주는 것을 쉽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드는 돈은 4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탕감 규모는 역대 최대 16조 원입니다.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었던 그런 규모인데 네. 그냥 이런 것을 그냥 뭐 해주지 뭐 이렇게 쉽게 여기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민간 금융기관들이 또 4천억 원을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금융기관들한테도 돈을 사실상 강제로 받아내는 것이고 국민 세금이 4천억 원이 투입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신용에 의해서 유지되는 건데 경제가 국가의 신용 질서가 이렇게 의심받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것은 이제 큰 사회적인 손실이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뭐 안 갚아도 되겠네. 또 정권 바뀌면은 특히 민주당 되면은 또 뭐 이렇게 해줄 텐데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상환 능력이 없고 재기가 필요하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비슷한 조건에서 그래도 빚을 성실하게 조금씩이라도 계속 갚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댓글에 보면은 아들 딸 주머니에서라도 돈을 빼내서라도 빚을 갚아왔는데 그럼 우린 뭐냐 이제 이런 그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이게 빚을 갚아왔던 분들한테도 거기에 합당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못 갚았던 분들한테 전액 탕감을 해준다면 갚아왔던 분들도 거기에 맞는 어떤 적어도 보상은 있고 내가 갚으니까 이런 그 혜택이 있구나라는 것은 있어야지 신용 질서가 유지되는 것인데 이게 정말 정교하게 고민한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자, 이 질문은 호준석 대변인한테 먼저 드릴게요. 이제 여당은 빨리 이거 처리해야 된다. 지금 민생이 급하다 이러고 있고 야당은 아마 이거저거 따질 거고 또 이제 원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결특위위원장도 뽑아야 되고 지금 뭐 그러다 보면 법사위원장도 뽑아야 되고 기재위원장도 뽑아야 되고 하는데 네.
이게 아마 좀 연계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의힘에선. 네. 법사위원장을 이 기회에 꼭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받아내야 된다는 게 네. 마치 어린애가 투정하듯이 너네 정권 잡았으니까 우리 그거 하나 줘 이런 것처럼 여겨진 본래 국민의힘 거예요. 예, 그게 아닌 거죠. 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이래로 국회가 서로 최소한의 견제 균형하고 대화 타협하라고 의장은 1당이 갖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은 2당이 가져서 서로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고 하라고 한 것이고 운영위원장 여당이 하고 그 대신에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하고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최소한의 장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힘세다고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법사위원장 독식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정청래 위원장 하면서 국민들도 무시하고 증인들 막 무시하고 야당 의원들한테는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법사위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로펌처럼 기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대표 나가겠다고 이제 사퇴하고 그 자리가 비었는데 더더군다나 집권 여당까지 됐습니다. 그런데도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못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위한 법은 계속 만들겠다. 그냥 마음대로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한테 불리한 법은 없애거나 바꾸겠다. 그러려면 법사위원장 못 내놓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장 인사청문회법도 바꿔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정말 그 여당이 고집할 일이 아니라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은 원래대로 야당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정말 대화와 협치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저번에 어떤 민주당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이게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최소한의 균형은 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어떤 대답을 하냐면 그 국민의힘은 어차피 발목 잡기 할 당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럼 국회 내에서 너무 일방적이지 않겠습니까? 행정 권력까지 갖고 있는데. 거부권이라는 것도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 여야가 합리적 대화를 통해서 이 전체 국민적 이에 부합하는 결론을 또 국회 운영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지난 3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정치 실종의 책임이 누구에 있습니까? 정부 여당에 있고 대통령에 컸죠. 그러면서 뭐 이 입법 일방 독주했다고 주장하는데 뭐 독주가 된 적이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법은 하나도 통과가 안 됐는데요. 합의된 법안만 거의 통과가 됐고 실제 거부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법안 다 발목 잡혀 있습니다. 이제 법사위를 통해서 그걸 하겠다는 게 명백해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그럴 경우에 정부 초기에 실제 하고자 하는 개혁 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번번이 다 법사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고요. 과거에서 그게 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번갈아 맡고 이게 관행처럼 잘 대화가 되고 할 때 해왔죠. 근데 그것도 깨졌습니다. 매번 원구성 협상할 때마다 다른 결론이 나오기 시작한 지도 됐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게 야당 몫인 것처럼 주장할 일은 아니다. 지금 정치 상황에 맞게 국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인 겁니다. 네. 저 10초만 반론. 예, 짧게만 오준석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장악했었던 지난 국회에서 여당이 하려고 했었던 경제 살리기 법안 등등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됐어요. 그리고 예산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탄핵 서너 번 발의하고 그러면서 폭주했었던 것은 헌재도 결정문에서 다 지적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결국 그것이 파국에 이르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다 피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종석 국정원장 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자, 오늘 전체 회의 열어서 호준석 대변인 그 뭐 채택하려 그랬던 것 같은데 취소됐습니다. 네네.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대북관 안보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저도 그 판단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 중단해야 된다. 5년 전 발언입니다. 이종석 후보자. 그다음에 사드 배치 철회해야 된다. 한일 지소미아 파기해야 된다. 또 어부 강제 북송에 찬성하는 입장. 이런 분이 국정원장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분이 통일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 때 했었는데 통일부 장관은 또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 남북 간에 그래도 교류 협력하라고 있는 부처니까요. 근데 국정원장은 우리 동맹들, 우방들이 보기에도 신뢰할 만하고 정보가 공유돼도 괜찮다.
이런 분이 해야지 신뢰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에도.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친북, 친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분이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국정원장을 한다면 우리 우방들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청문회 때 이풀 저풀 다 뜯어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데 이분은 경제부처 장관이 아닙니다. 국정원장 지금 후보자입니다. 국정원장은 적어도 안보 그리고 대북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김정은이 독재자다 이런 말씀하신 거 어제 청문회 때 그다음에 간첩법 개정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국정원장으로서는 저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부적격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친북적인 어떤 뭐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는 거, 뭐 군사 훈련 관련된 거라든가 사드 관련된 거라든가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밝혔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시기적 그 대외적 상황에서 왜 어떤 취지에서 나온 발언인지 설명이 됐고요. 이게 친북이라는 어떤 이념딱지 붙일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게 청문회에서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너무 획일적으로 그 지금 이 이재명 정부 주변에 있는 외교 안보 관련 인사들을 자주파와 동맹파로 이분법적으로 나눠놓은 다음에 자주파는 친북 그냥 이 딱지 붙여놓고 공격을 한 건데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됐고 그 친북이라는 게 그 우리나라 지금 안보 관련해서 북한에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친북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친북을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필요할 땐 남북 협력을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고 북한이 도발할 때는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이고 그 기본축은 한미 동맹입니다. 이 틀에서 벗어날 리 없고 이종석 후보자 역시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면 네.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켜야죠. 이거 그냥 실제 친북관이 문제다라는 건 명분인 거고 향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라든가 이후 내각 인사까지 다 연계시켜서 계속 시간 끌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요.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이 조기 대선과 국정 중단 사태 겨우 수습해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총 책임자를 이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묶어놓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국민 전체를 좀 생각하시는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철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뭐 청와대 석사학위, 뭐 출입국 기록, 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역시 핵심은 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번 거는 5억인데 쓴 거는 13억이면 8억이 어떻게 됐냐. 거기서 만약에 아들 유학비 전처가 부담했던 2억을 빼더라도 한 5, 6억 정도가 이제 남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 김민석 후보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결혼, 조의금 그런 경조사가 있었고 출판 기념회 2번 있었다. 그걸로 이제 얘기를 했고 뭐 자료를 제출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얘기한 거는 좀 비난 가능성이 낮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추측컨대 그 정도면 저 정도 경력의 정치인으로서 뭐 5억 정도 메꿀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가 사실은 지금 어떤 석연치 않은 채권 채무 관계라든지 좀 이렇게 이상한 그 전세 거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최근에는 또 그 강모 씨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를 했던 뭐 그런 것들 다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보니까 과연 어떤 증빙 자료가 수반되지 않은 그런 A4 용지에 적힌 어떤 소명이 나온다면 그걸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청와대 관련된 거와 관련된 비행 스케줄 일정 말씀이라면 그거를 왜 그렇게 한 장짜로 뭐 먼저 정리해서 발표했는지에 대해서 후보자가 설명을 하던데요. 출입국 기록 다 받아서 갖고 있고 확인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거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국민의힘들 몰려가서 당장 뭐 내놔라라고 퍼포먼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정확하게 정리해서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하면 확인이 됐습니까라고 제출한 거고 필요하면 원본 자료도 제출하겠다는 거고 그 원본 자료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 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고 고려해서 두껍대요? 그 출입국 몇 년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이런 정도까지 했으면 설마 이거 없는 얘기
뭐 자, 만들어가지고 일단 출입국은 그렇고 이제 핵심은 돈인 것 같아요. 돈이요. 그러니까 쭉 지금 설명한 얘기를 따라오면 맨 처음 1억 4천 예, 채무 차용증 썼어도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라고 했는데 차용증이 있었고 그 재산 상태가 어떻게 변동되는 과정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추징금이 장기간 있어 거기에 대한 저기 추징금 연체로 인한 어떤 과도한 세금 때문에 예. 빌려서 갚았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이 돼서 5년 동안 세비 수입이 한 5억 정도니까 거기에서 차근차근 연차별로 추징금 다 갚았어요. 2024년 초까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 놓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재산이 비는 재산 또 물어본 거잖아요. 그거 다 아시다시피 출판기념회 2번 정도 했고요. 가정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출판기념회 국회의원 출마 전에나 국회의원 당시에 2번 했으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지 국회의원분들 다 알아요. 그러면 그 돈 비인다고 얘기했던 그 돈에 실제 수입처가 어디였는지까지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거죠. 이제 거기까지 되니까 이제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받은 돈 몇 억 장롱에 싸놓고 신고 안 한 거 아니냐. 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도 소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네. 2020년부터 이제 수입이 생기기 시작한 때 출판기념회가 있었고 이 가정에 뭐 결혼도 있었고 상도 있었고 이제 그때마다 1년에 뭐 1억 몇 억씩 돈을 갚아가는 게 재산신고 내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뭐가 확실한 게지 않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근거 있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추정과 가정을 가지고 계속 비판해오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 제출을 받고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이미 확인이 하나하나 돼가고 있는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무조건 사퇴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게 검증을 위한 청문회인지 아니면 낙마 자체가 목적인 청문회인지 이해할 수 없고요. 저는 좀 기다려 주시면 부족한 부분 해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허준석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내가 모르는 세상이 참 많았구나. 저도 30년 언론인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냥 최근 공직자로 있었던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5년 동안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거슬러 올라가 보지도 못합니다. 그 5년 동안에 저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한 10억 정도는 알 수가 없는 수입이 있어요. 이게 6억 원 추징금도 갚았고 재산 신고에서 8억 원 정도가 늘어났고 자산이 그다음에 소비한 것도 또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 또 2억 또 헌금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입은 세비 5억 얼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10억 원이 비는데 그러면 결혼식하고 빙부상 치르고 출판기념회 2번 하고 그러면 그거 한 번 할 때마다 2억 3억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저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럼 그 돈이 출판기념회 때 몇억 원씩 들어왔다면 그 돈이 눈먼 돈 아닙니까? 검은 돈 아닙니까? 이게 누가 왜 줬는지 뻔히 아는 거잖아. 세상에 대가 없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해서 그럼 그 몇억 원씩을 쌓아놓고 그렇게 쓰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 분이 국무총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이런 분이 본인한테 그렇게 많은 그 출판기념회 때 돈 낸 분들 국무총리 돼서 안 챙겨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게 법을 잘 지키면 우리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게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공감인 것이고 특히 공직자는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그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밝히라는 의미에서 정치자금법도 있고 공직자 재산 신고도 있는 건데 이런 분이 국무총리가 되면은 공직자들한테 어떻게 기강을 요구하죠? 어떻게 국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으로 비가 내리면서 도로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른 시각부터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지금도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고덕토평터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이어지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도 횡성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까지 13km 주춤하고요. 이후 비봉에서 팔곡터널까지는 9km 정체, 또 광명역부터 금천까지도 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양화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거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재산 70억 원 주진우 의원이 재산 2억 원 김민석 후보자를 공격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재산 많으면서 주진우 의원도 채무가 있던데 그건 왜 안 갚았냐 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메시지 대응이 안 되니까 메신저 공격에 나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분은 좀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 내놔야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기자죠? 어디 기자? 그런 질문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 예,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약간 우려의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뭐 1차적으로 이 국무총리라는 그 최고위 공직자일 수 있겠죠. 검증에 성실히 임해야 된다는 건 기본 원칙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가족 뭐 전체까지 동원 이 과도한 공세를 하는 건 과연 합당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 주진우 의원이 돈이 많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주진우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가 과연 적정한 방식이고 합당한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진우 의원 재산 내역을 보면 뭐 70억 있고 현금성 재산이 한 30억 돼요. 4인간 채무가 있어요. 배우자 본인하고. 본인 거는 작년에 갚긴 했던데 어쨌든 그게 몇 년 동안 유지됐다면 현금성 재산이 있는 사람이 그냥 4인간 채무 똑같이 뭐 작년 7월 이전 기준으로 한 2억 8천 되던데 돈이 있으면서 채무를 일으켰으면 그런 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아들에게 뭐 7억 뭐 증여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무분별하게 의혹 제기하지 말고 적어도 그 후보자가 소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면 그쯤에서 멈추고 다른 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모르겠는데 추정과 가정으로 계속 이 후보자 본인을 비롯해서 가족까지 확대해서 공격하니까 이제 그런 대응을 안 할 수 없었던 거고요. 후보자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몇 가지 문제 제기했으니까 아마 본인도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청문회에서 이제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제 아직 확인되거나 명확한 출처나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약간 뭐 평정심을 상실한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검증 과정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뿐입니다. 그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호준석 대변인 이렇게 뭐 또 고발을 한다고 막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 그거 한 뭐 저 몇몇 의원에 대해서 그러면서 아니 나를 공격해서 고발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인사검증에 대한 조직적 방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인사검증하는 그 검증 주체를 공격하는 이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지만 그런 뭐 문제 제기는 지금 그 위원장님 하신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주진우 이분이 뭐 장관 후보자가 되든지 뭐 총리 후보자가 되든지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본질을 흐리고 물을 타려는 것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이게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잣대로 따지는 거지. 돈이 누가 많냐, 뭐 이걸 하는 게 돈을 뭐 빚을 왜 안 갚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처 부분은 이거 그 아들의 유학 비용 그거를 이제 그 전처가 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증빙을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덕수 그 전 총리 때는 1,000건을 요구했었는데 그거 뭐 아주 몇십 년 전 돌아가신 그 부모님의 뭐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내라고 했었는데 그거 안 냈다고 청문회 보이콧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90여 건인데 딱 2건을 냈다고 합니다. 그 2건은 판결문 번호래요. 판결문 찾아보라 이거죠.
근데 이런 그 식으로 제출도 안 하니까 유학 그 비용은 증빙 자료 내면은 그냥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거든요. 전처를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도 없다. 그럼요. 그런 얘기 자체가 나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자료를 안 내니까 그러면 모셔서라도 얘기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나왔던 것이죠. 네, 이 질문은 호준석 대변인께 먼저 해볼게요. 내일 모레죠, 일요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합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가고 뭐 여당에서도 이제 원내대표 또 김병기 원내대표 오시고 하는데 야당 지도부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기자들이 뭘 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뭐 1시간 얘기했더라도 기자들이 쓰는 것은 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예. 고언하는 거 그거 쓰겠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그 고언을 경청하고 지명 철회를 한다면 10% 포인트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저는 지금 이 김민석 그 후보자를 둘러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자 일단 그 도덕적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위선적인 이른바 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그 구태 그거를 이제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상식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치 검찰 탓이다 뭐 이렇게 하고 이미 총리가 된 것처럼 업무 수행도 실제 직무 수행까지 이미 하고 있는 이 오만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대통령께서도 만약에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결국 임명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불통과 독선을 또 국민들께서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3단계까지는 가시지 않기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도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 김민석 후보자 얘기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송원석, 김용태. 아마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민석 후보자 얘기할 것 같고 그 송원석 원내대표는 제가 보기에 법사위원장 얘기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즉답을 안 하더라도 어떻게 대답할까요? 글쎄요. 일단 잘 들으시겠죠. 이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이 지금 설명해가는 과정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납득할 수준의 소명이 안 되고 있느냐. 저는 대통령의 시각도 지금 민주당의 그 시각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 아직 청문회까지 4, 5일의 시간이 또 있고 자료 제출 관련해서도 지금 대변인님께서는 이제 그리고 의원님들 뭐 청문위원들 너무 안 낸다고 하는데 준비하고 있고 아마 청문 기간 때 내겠죠. 청문 일정이 확정돼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 정리하고 제출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역시 좀 기다려보고 평가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대통령이 하라 마라 할 일은 아니니까요. 여야 대표들이 잘 협의하십시오. 이렇게 원론적인 수준의 말씀밖에 하지 못하시지 않을까요?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야당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튼 그건 제 농담으로 말씀드렸고, 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검찰청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이한주 위원장 강한 어조로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은 검사에게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 조작 녹음 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영부인의 호출에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검사들의 목소리는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비로소 터져나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환골 탈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질문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뭐 검찰은 반성하고 지금 녹음 파일이 왜 지금 나왔는지 검찰이 스스로 생각해라. 반성하고 환골 탈퇴해라. 대대적 검찰 개혁 이제 예고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핵심 공약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보고 중단해 하고 다시 뭐 보고 더 준비해가지고 25일 날 한대나 뭐 그런 계획이 있나 봐요. 업무 중단까지 했고. 근데 만약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조직이 지금 와해되게 생겼습니다. 분리돼 가지고. 자, 근데 분리되는 거기에
수사와 기소 그거 되는 공약 왜 정리 제대로 못 해왔냐고 혼내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나중에 그러니까 이 공소청을 만들고 중수처를 만들고 이제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민주당이나 현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더라도 당분간 검찰청은 현재 검찰로서의 직무를 다 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 정부가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검토한 후에 현재 검찰의 상황을 맞춰서 업무 보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첫 업무 보고가 인수위 단계에서 원래 하는 건데 그냥 지금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지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뭐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지금 검찰이면 검찰 내부의 이 핵심적인 이 정책 과제의 수사 분리 기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뭐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뭐 2020년, 21년의 사례 이런 실질적인 보고가 돼야죠.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해서 보완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게 나중에 입법 과정에서도 네. 그런 제대로 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검찰이 뭐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게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 보고라는 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실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검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건 그거고 공직자로서의 검찰청 검사들이 이 공식적인 어떤 업무 보고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현 정부에 대해서 그냥 뭐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 새 정부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하는 거니까 국민들에 대한 보고나 마찬가지인데 대단히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였고 좀 검찰청의 지금 상황을 검사들의 상황을 이해해 줄 문제는 아니다. 이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펼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이고 필요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검찰은 당연히 그 준비를 해와서 제대로 보고해야죠. 네. 검찰청 업무 보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 플러스 이 전반적인 업무 보고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호준석 대변인. 그러니까 아주 세게 군기를 잡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검찰 그다음에 오늘 이제 방통위 두 기관 모두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과는 좀 척을 졌다. 뭐 이런 것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권력을 장악하는데 굉장히 그 필수적인 기관들이다. 이렇게 보는 그 기관들 군기를 잡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진보 진영에서 입버릇처럼 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뭘까? 검찰 개혁을 뭐를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건가? 제가 이해하기에는요. 우리는 정이니까 우리 편을 들면 너희도 정이고 우리를 공격하면은 너희는 개혁의 대상이야. 이것이 진보 진영의 검찰 개혁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라는 게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말 안 듣고 우리 뒤통수를 쳤어.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때 국민들이 박수 쳤었던 것이에요. 정권 말 안 듣고. 가장 그 정치 검사들 앞세워 가지고 주구처럼 활용을 했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검찰 개혁하자는 말 안 했어요. 근데 검찰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니까 이제 검찰 또 개혁의 대상이에요. 이제 아예 검찰을 해체해 버린다고 합니다. 검수완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범죄자들 잡는데 최고의 기관인 검찰이 손발이 묶이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예 이제 검찰을 이제 해체해 버리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누가 좋으냐? 범죄자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범죄자들 좋아지면 범죄자들한테 피해 입은 국민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무슨 공소청, 중수처 뭐 해가지고 그 위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법안이 다 만들어졌어요. 국가수사위원회는 여권이 그러니까 그 과반수를 다 지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우리말만 듣게 만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른바 민주적 통제인데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당 통제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민주당 좌파 진영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에요. 저는 매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 또 법률 전문가시니까 조기현 부위원장한테 여쭤보면 수사하고 기소청을 분리해 가지고 그게 부처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그 지금까지
검찰청이 나름 독립된 뭐 물론 뭐 대통령 권력 아래 있긴 하지만 나름 독립된 하나의 청으로서 할 때와 수사력 약화라든지 어떤 좀 독립성에 더더욱 한계가 있다든지 이런 마이너스적인 측면도 좀 우려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입법안 발의된 입법안을 보면 공소청은 이제 법무부 산하의 공소 제기와 그러니까 그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네. 기능. 원래 그 다른 이 사법 그 선진국에서 하는 제도와 비슷하죠.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거고요. 주요 수사는 이제 중수처가 8대 주요 범죄를 수사하고 기본 이제 국가수사본부 그 경찰에서 하는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요. 이제 행안부 소속이죠. 근데 그 행안부 장관이 지금도 수사를 직접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독립된 수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그게 부처의 기능 힘을 키운다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고 원래 중수청법 처음 나왔을 때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려고 했었는데 그럴 경우에 오히려 총리의 권한이 이 대통령에 준할 정도로 혹시 수사기관을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부처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통제하는 게 국가수사위원회라고 또 두어서 네. 기관 간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느 정도 완결된 사법 체계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방송기자 네,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앵커님도 방송기자이신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취재를 했어요. 나와서 며칠 동안 공들여 취재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기사는 다른 사람이 쓰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와 기사 작성의 분리예요. 리포트 제작의 분리예요. 근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공소유지가 분리되는 저는 이것에 이런 걸로 해서 피해를 본 사례들을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건 알거든요. 수사라는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정도 있고요. 그럼 그 사람이 재판에도 참여하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거를 굳이 분리해가지고 그럼 이게 누구한테 좋아지는 거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한 마지막 주제 짧게 두 개 다뤄볼게요. 이제 답변도 조금 짧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취지 발언한 걸로 알려져서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 모두 발언까지만 딱 나왔었는데 장관들하고 이렇게 의견 주고받는 것까지 나오면 과연 어떨까? 그거 괜찮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고 야 그렇다면 국무위원들이 조금 더 속에 있는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긍정적인 게 더 많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긍정적인 게 많다고 보고요. 그래요. 아마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청 간부회의 공개하고 했었죠. 네네. 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경험한 바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국무회의가 비공개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고 오히려 공개됨으로써 책임 있게 발언하고 실행하고 그 긍정 효과가 더 많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호준석 대표님.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자들 브리핑하는 것도 기자들 찍겠다는 거잖아요. 기자들 네. 얼굴 예. 질문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이른바 개딸들 이런 분들이 막 가서 막 댓글 테러하고 그러면 그 질문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국무회의 때도 장관들이 뭐 좀 바른 소리 뭐 직언하고 그러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뭐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1분 반 남았는데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한 30초 이내로 대답해 주세요. 민주당이 오늘 원내대책회의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영현 전 장관 재구속 문제 논의했고 자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하고도 이제 성과를 못 내다가 최근 재수사에서 김건희 여사 녹취 증거 찾아낸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린 그런 부분에 검찰은 특검 대상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더 밝혀지긴 해야 되는데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애초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이번에 서울고검에서 찾아낸 미래에셋 그 녹취록을 발견을 못했느냐 아니면 갖고 있는데도 제출 안 했느냐 아직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을 그때도 다 압수수색 했었나요? 했었던 것 저는 알고 있어요. 중앙지검도? 예.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수사 대상에서 녹취나 이런 것까지 압수수색을 안 했던 것 같고 그때 HTS 방식이라 하나요? 이게 전화나 이런 주문이 아니라 이 네. 모니터를 통해서 홈 트레이딩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미래에셋 쪽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딴 데 다 하면서 거기만 빼놨을 리가 없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지금 갑자기 이제 특검이 통과되고 수사가 본격화될 시점에 서울고검이 이번에 찾아냈다. 이게 석연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전체를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오늘 민주당 회의에서 제의가 된 겁니다. 네, 호준석 대변인 30초 이내입니다. 보도된 바를 보면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6개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예. 미래 에셋만이 HTS를 주문했기 때문에 나머지 증권사들은 통화 내역을 다 압수했는데 전화 주문했으니까 예. 여기만 전화 통화 내역을 빼놨었다는 거예요. 수색 대상에서. 사실은 이제 부실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부실한 건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수사팀이 했었던 일이고 고의적으로 이것만 일부러 빼놓자 이렇게 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7살 하이미는 세 쌍둥이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축복 대신 복잡한 의료 장비들과 날카로운 주사 바늘을 먼저 마주해야만 했던 하이미. 그렇게 입퇴원을 반복하던 4살 무렵 어린 하이미 앞에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찾아왔는데요. 세포종 암 4기라는 진단과 동시에 길고도 고된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힘겨운 투병 생활 중 부모님의 이혼까지 겹치며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지게 된 하이미. 결국 세상에 홀로 남겨진 하이미는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는데요. 또래에 비해 느린 발달로 지금도 자신의 감정과 고통을 말 대신 울음으로 표현하는 하이미. 오늘도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든 하이미의 모습이 애처롭기만 합니다. 하이미가 모든 아픔을 딛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금 전 5시 55분을 기해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추가 발표됐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시간당 5에서 20mm의 비가 오고 있는데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50mm 내외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안전사고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 또 서해안 곳곳과 제주 북부, 제주 산지에 강풍특보까지 겹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매우 강한데요. 서해안과 제주는 바람이 계속 강하게 불겠고 동해상, 서해상에는 물결도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수도권, 오후에 그 밖의 중부지방의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충청권 남부는 저녁까지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종일 비 예보입니다. 일요일은 전남과 경남, 제주의 비가 계속되다가 아침에 그치고 남해안과 제주는 모레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 내일까지 제주와 수도권이 10에서 60mm 이상, 강원권 20에서 80, 충청과 남부지방 30에서 150, 최고 180mm 이상입니다. 내일까지 비가 오면서 전국의 낮 기온은 내일도 26, 7도에 머물겠지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미포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으로 AI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인준한다면 공직사회 윤리 기준이 무너진다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고, 민주당은 정책 검증 대신 창피 주기가 난무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검찰청 업무 보고를 받던 도중 중단시키고 추후 재보고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해양수산부의 업무 보고도 중단됐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국내 총생산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써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GDP의 2.3% 수준인 61조 원을 국방비로 책정했는데, 미국의 기준대로면 이를 2배 넘게 130조 원까지 늘려야 합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44.1포인트 오른 3,021.8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3,000을 넘은 건 3년 6개월 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정부 여당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추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엔 경기를 진작시켜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현장 취재한 KBS 1TV 시사기획창의 오수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수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다 하는데, 오 기자는 실제로 현장을 둘러보고 밀착 취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이게 뭐 과거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쳇말로 자영업자가 안 힘든 적은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예, 하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 이거는 코로나 때보다 좀 심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제가 일단 폐업을 하는 데를 좀 가봤는데요. 이게 제가 그냥 찾을 수는 없으니까 폐업 철거 돕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 동행 취재를 했었는데, 일단 간 곳은 학원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15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제 100명 정도 된 학생이 한 50명으로 절반 줄어서 이제 원장 선생님도 자기가 수업을 하면 자기 인건비는 안 받고 네. 적자를 면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 적자 날 것 같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차라리 다른 데 가서 강사로 일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폐업을 한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든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장사가 잘 안 되는 게 젊은 소비층이 인구 구조상 줄어든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안 좋은 건 분명히 좀 맞다. 다른 이유가 좀 있을 것이다 싶은데,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네네. 그래서 철거업체에 물어봤더니 그날 하루에 서울에서 한 8곳을 폐업을 자기가 이제 진행을 하고, 각 팀이 그 전국적으로 하면 하루에 20곳을 그날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예.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늘었나 물어보니까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늘었다고 하는 거 보면, 폐업하는 업체가?
어쨌든 자기가 처리한 게 철거하는 업체가 하루에 그만 뭐 한 두 곳에서 네 곳이었던 게 이제 그렇게 한 20곳으로 늘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디가 좀 많냐 했더니 신촌, 강남, 서울 거기를 좀 꼽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 신촌하고 동대문을 제가 좀 둘러봤어요. 근데 뭐 신촌은 사실 기사에서도 많이 나온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대역 앞에 갔더니 건물 하나 통째로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 얼마나 북적였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래서 좀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일단 건물주가 팔고 새 건물주가 샀는데 이거를 헐고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대로 놔둔 상태가 한 2, 3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이대역 앞에서 기차역 있는데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이대 정문까지 가는 그 좁은 길이 있어요. 일방통행길. 일방통행 이대 정문에서 내려오는 길이죠. 거기 이제 가봤더니 화장품 가게가 옛날에 많았는데 가보니까 유명 브랜드 그 화장품 많았어요. 간판도 떨어진 상태로 있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좀 가면 한 집 건너 하나 이제 폐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가게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드론으로 촬영해서 이제 프로그램에 방송했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한 집 건너 하나씩 폐업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 좋던 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차 없는 거리, 그러니까 신촌도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차 없는 거리 하면 좀 장사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예전에 이제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핫한 상권이었다가 조금 주춤한 상황에서 사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거기 많이 갔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뭐 이제 100곳이라고 해서 그 이대 앞에 사진도 찍고 그 행운을 준다고.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한한령 터지고 이러면서 중국 관광객들도 외면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사실 이제 인터넷으로 사거든요. 화장품, 옷도 그렇고 그런 소비 변화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쇠락을 했고 또 동대문 하면 사실 저희 때만 해도 동대문은 되게 핫한 상권이었거든요. 지금 아마 거기 옷 사러 가고 지금은 뭐 성수동 이런 데 가겠지만 가보니까 이제 쇼핑몰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즐비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몇 군데 가보니까 1층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2층부터 텅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그런 유명 쇼핑몰은 아니고 또 다른 쇼핑몰이긴 한데 뭐 이제 유명 쇼핑몰도 군데군데 비어 있는 데도 있고 장사 잘 된 데 있지만 거기 뭐 다양한 쇼핑몰이 많거든요. 그래요. 한 군데 갔더니 그래서 상인분 한 분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작년에 전기가 끊겼다. 관리비를 못 내서. 장사하는 사람이 관리비를 내고 뭐 지주 그 건물 코너에 있는 사람이 관리비 내는데 연체해서 전기 끊긴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상가협회 물어봤더니 공실률이 86%, 다른 한 곳은 70%. 그래요. 어마어마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 신촌하고 특히 이대 앞 중심으로 해서 연대 앞은 그래도 좀 낫던데 어쨌든 이대 앞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집 건너 한 집 폐업해 있었다는 얘기. 그다음에 동대문에 그 잘 나가던 핫하던 상가들이 지금 1층만 운영한다는 얘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오 기자도 그렇고 저도 오랫동안 여의도 이제 식당 다녀보고 했지만 정말 북적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당들 이렇게 가면 절반 이상이 비어 있거나 아주 한산한 식당들이 요즘 많습니다. 야, 진짜 이게 어렵구나. 자영업자들 어렵고 사람들 쉽게 지갑 열지 않는구나 생각하는데 아까 공실 문제 얘기하셨는데 한국 부동산원에서 공표하는 공실률을 이제 기자들이 많이 인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얘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서울 동대문구의 공실률을 보니까 올해 1분기에 6에서 14%인데 제가 한번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원자를 보니까 이게 이제 여론조사처럼 표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중치를 곱해서 내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전수조사를 해서 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서도 표본을 바탕으로 환산해서 산출한 수치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이거 실태를 좀 어떻게 알아볼까 했는데 이제 한 핀테크 기업이 이 상권 데이터 분석을 하는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국세청 같은 행정기관의 통신사, 카드사 이런 빅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매출을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한 220만 곳을 지금 집계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사실 대부분 전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영업자 수 한 530만 명 정도 되는데 꽤 많은 업장이 들어간다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추정을 했는데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가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러면 사실상 폐업은 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왜 폐업을 안 하냐면 이게 폐업 신고를 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폐업하는 들죠. 돈이 들고 그러니까.
그 정책 자금 빌린 것도 갚아야 되고 그래서 갚아야 폐업을 되고. 안 하고 그냥 비워두는 곳도 많다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상 이런 곳이 사실상 폐업했다고 보고 소멸률이라는 수치로 해서 한번 봤는데 동대문 같은 경우에 의류 소매점은 보니까 한 네. 50%가 이제 소멸됐다.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제로였다. 그래요. 물론 이제 도매점은 아닙니다. 소매점만 본 거고 신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업종 점포를 한번 봤더니 2,000곳 가량 이제 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소멸률이 2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네. 이제 자영업하면 식당 떠올리잖아요. 치킨집이나 식당. 네. 그 부분 제일 많은데 그 부분은 통계가 어떻게 나와요?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220만 점포 중에 봤더니 역시 음식점이 44% 제일 많더라고요. 와, 43%가 폐업, 사실상 폐업? 아니 그건 전체 아니에요. 220만 점포 중에 예. 음식점이 깜짝 놀라라. 44% 절반 정도 되니까 차지하는 게 이걸 한번 전국적으로 보자 했더니 이게 서울이 한 19.8%였고 다른 지역은 20%가 다 넘었는데 예. 어디가 제일 높냐 하고 봤더니 세종시가 제일 높아요. 세종시가? 24%. 오. 어쨌든 한 20% 정도는 되는 거네요. 네. 소멸률이. 네. 와, 높네 정말. 그래서 제가 세종을 가봤죠. 예. 그리고 그 조사한 업체, 그 조사한 가게 중에서 몇 군데를 다 찍어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작년에 매출이 영원으로 추정되는 예. 실제로 맞더라고요. 한 군데는 폐업을 했고 소고기집인데 예. 무슨 회사 건물로 바뀌어 있고요. 또 하나는 갔는데 메밀 돈가스 집이라고 했는데 중국 음식점이더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작년에 그만두셔서 넘기고 자기가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 전 사장님 연락처를 달라 해서 통화를 했는데 다행히 인터뷰를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만나봤는데 그 사장님이 처음에 이제 세종시에 진출할 때만 해도 세종 인구가 모이니까 장사가 잘 되겠거니 하고 왔는데 이게 거기 임대료가 높더라고요, 세종이. 그리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면서 버티다가 이제 공무원 사회가 주력인데 이게 작년에 안 좋은 일도 많고 그러면서 이게 장사가 확 꺾이면서 그냥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접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세종시가 영향을 받았다. 네. 그래서 이제 분석 업체 측에서는 이 세종에서 소비한 사람이 절반 정도는 수도권에서 오는 외지인으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방문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연말에 계엄 사태로 이제 소비 특수가 사라지면서 전국 중에 세종이 제일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국적으로 수치를 보면 2019년부터 2021년 14%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22년에 17%로 오르더니 23년 18 그리고 이제 지난해 22로 좀 팍 올랐어요. 업체 말은 이제 코로나19 타격 때문에 빚 문제가 있는데 그게 누적이 되면서 그러면 그 빚을 갚으려면 장사가 잘 돼서 이걸 갚아야 되는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뒤로 고물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뭐 다 올랐잖아요. 재료비, 채소부터 해서 수지를 맞추기가 더더욱 어려워진다. 그러고 나서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이제 빚을 갚고 다시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악재만 겹치다 보니까 이게 좀 누적된 문제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서 동의를 할까 해서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어땠습니까?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꼽는 얘기는 최저임금 인상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2018-19년도에. 그게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부담의 시작은 2018-19년에 최저임금이 좀 많이 크게 올렸잖아요. 16.4, 10.9.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직원을 줄이고 부부 둘이 하시든지 아니면 직원 한 명만 두는데 뭐 파트타임으로 두고 이렇게.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게 노동자한테 좋은 면도 있지만 노동자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군요. 이 분석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자영업 사장님들 입장에서 이거는 확실히 부담은 부담이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코로나19. 그때는 뭐 사실 강제적으로 장사가 제한이 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고깃집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3분의 1이 증발을 했는데 한 달에 심하면 2,500만 원 적자도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그때 회식이 중단됐잖아요. 뭐 4명 제한 뭐 이러면. 근데 고깃집은 사실 그냥 일반 밥집은 아니고 주로 회식 단체 손님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물가.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때 그 자금이 돈이 많이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렸고 그러면서 막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공급망 차질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뭔가 양파부터 해서 우유, 버터, 뭐 기름값부터 해서 뭐 다 올랐잖아요. 환율도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부담을 느꼈는데 이걸 가격을 올리긴 쉽지가 않고.
왜냐면 또 올리면 경쟁이 안 되잖아요. 손님들이 안 오죠.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올려도 뭐 조금 올리는 수준으로 버티다가 그 뒤로 이제 경기가 침체된다. 저도 역시 값싼 집을 가게 되더라고요. 가성비 좋은 집. 사실 그 패턴을 보면 사실 커피도 보면 요새 보면 많은 분들이 저가 네.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씀씀이가 줄었다는 건 저도 느껴지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여의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녁 8시인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사실 그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한잔 하시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어디 2차 갈까 이런 모습 있다면 너무 썰렁해서 저도 사실 여의도 그렇고 네. 가끔 또 여의도에서 원효대교 건너가지고 이렇게 가면 동부 이천동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엄청 북적였거든요. 지금 썰렁해요. 그 진짜 피부로 느낍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 그냥 악재가 계속 겹치면서 이게 도저히 뭔가 좀 돌파할 좀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게를 접자 하는데 또 접으려 그러니까 접는 비용 뭐 절차 그래가지고 근근히 버티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지금.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때 정책자금이라 해서 정부에서 이제 저금리로 빌려준 돈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갚지 못하고 사실은 그냥 이자만 내고 이제 버티셨는데 폐업을 하면 갚아야 돼요.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자만 내면서 근근히 정말 장사는 못하면서 그러고 버티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사람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뭐 몇 천만 원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장사 안 돼가지고 그렇게 그냥 부부가 둘이서 몸으로 때우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몇 천만 원 어떻게 갚냐 이거죠? 계속 적자였으니까. 왜냐하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해서 내가 좀 모아둔 돈이 있으면 이걸 갚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장사를 할 때 보면 권리금이란 걸 받고 내가 가게를 차리기도 했지만 지금 많은 분들은 권리금을 원하진 않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택도 없고 이걸 그냥 넘기고 싶은데 사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가게를. 넘겨받고 싶은 사람도 없고. 인수자 찾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같은 경기에선 또 누가 섣불리 그렇게 와서 장사를 또 새로 하려고 하진 않죠. 불경기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그래요. 이렇게 지금 오수호 기자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 중에 정말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자, 이분들이 지금 빚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지 우리가 수치로 좀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자영업자 전체 부채 규모입니다. 네네. 2021년에 909조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이제 빚이 급증한 게 아니라요. 그 뒤로 2024년 작년에 1064조까지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때는 그래도 정치 자금을 받고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이자율의 뭐 그런 빚이 안 됐다면 그 시기에는 오히려 근데 그 뒤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 계속 그게 누적이 됐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는 정책 자금이 지원이 되고 물론 뭐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진짜 어려우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근데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오히려 누적돼서 급증하기 시작한 건 그 뒤로 더 늘어났더라고요. 빚이. 그래서 연체율도 보면 2021년에는 0.52%밖에 안 되는데 지난해 1.67%인데 뭐 1.67% 낮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추이가 중요하잖아요. 3배 넘게 늘은 거예요. 그 급증한 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니까 1.67%지 정말 어려운 사람 어떻게 되냐. 그때 한국은행은 두 곳 이상 빚진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가계소득이 하위 30% 나이스 신용정보 664점 이 사람을 취약 자영업자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진짜 어려운 사람 한번 보자 하면 2021년에 28만 1,000명이었는데 지난해 42만 7천 명으로 이게 급증했고요. 이분들이 진 빚은 82조 원에서 125조 원으로 50% 넘게 늘었고요. 많이 늘었네요. 자, 연체율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0.52%, 1.67%인데 이 분들만 놓고 보면 대출 원리금을 못 갚은 비율이요. 2021년에 4.32%인데 지난해 11.16%. 이거 되게 높은 수치거든요. 아까 0.5, 1점 몇 한 거하고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고 이거는 지금 취약 자영업자에서 취약 자영업자만 이렇게 떼놓고 볼 때 소득이 낮고 신용이 낮고 빚이 2군데 이상 있는 걸 한국은행이 취약 자영업자로 해서 집계를 따로 하거든요. 했더니 이분들은 연체율 11.16%입니다. 엄청 그것도 높은 21년 4%대에서 24년 3년 만에
두 자릿수로 늘어난 건 엄청나게 늘어난 거네요. 거의 3배 가까이 늘. 근데 연체율이 11%라는 건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네요. 연체는 사실 못 갚았다는 거예요. 30일, 60일 이내에 원금 이자를. 아무튼. 자, 빚 상환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서 마지막에 또 질문을 드릴 거고요. 네. 이분들 이제 폐업 못하고 계속 빚을 늘리면서도 장사를 하는 게 이제 뭐 어떤 폐업하는 절차 또 정책 자금 갚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언젠가 내가 일어설 수도 있겠지 이런 기대도 또 가슴 한켠에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또 제가 얘기를 나누니까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게 또 예. 쉽게 접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럼 다시 창업을 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제가 비슷한 예로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주식 같은 거예요. 이거를 팔고 다시 사면 수수료 들고 하는데 언젠간 잘 되겠지 하고 이거를 쉽게 포기를 못하고 갖고 있지만 갈수록 상황이 계속 안 좋다면 결단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빚이 있어서 이제 장사를 계속 하시는 분은 사실은 과감하게 마음을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못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자영업자분이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 장사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소 기자? 일부에서 여전히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다. 포화 상태다. 뭐 예를 들어서 치킨집, 너도 나도 치킨집, 아니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또 이겨내기가 또 그렇게 힘겨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게 또 마음대로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1963년만 해도 우리 자영업자 비중이 37%였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줄었어요? 줄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래요? 그건 제가 되게 의외인데. 근데 이게 뭐냐면 선진국화 될수록 사실상 자영업 특히 그런 비중은 추이는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형 유통업이 등장하고 그런데 취직을 하면 이 소상공인이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19.8% 20%만 해도 OECD 기준은 23%인데 7위예요. 근데 우리 위에 있는 나라가 콜롬비아, 뭐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고 막 미국이 제일 낮은데 뭐 6%, 일본 뭐 10몇 %. 그러니까 프랑스, 일본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더 훨씬 낮은데 우리가 그 나라들에 비하면 자영업자 비중이 여전히 높다. 하지만 자영 감소 되겠지만 문제는 이 감소하는 추세가 줄었다. 속도가 늦춰졌다. 이유 베이비 부모 1차 베이비 부모 은퇴 때 이게 속도가 줄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보다 더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 게 그게 천천히 뭐 한 60년생 뭐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네. 근데 2차 베이비 부모 은퇴가 또 시작되면 한국은행에서는 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늦춰질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뭐 어떻게 강제로 구조조정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자, 여기서 자영업 조금만 하세요. 10명 중에 1명만 하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개인의 선택이고 어쨌든 또 잘 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령화가 좀 심각한데 옛날에는 2000년만 해도 40대 이하가 3분의 2가 40대 이하였거든요. 젊은 사장이 많았는데 지금 50대 이상이 3분의 2 역전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40대 이하 분들이 그대로 자영업을 하고 있고 새로 진입하는 청년이나 이런 층은 없고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대로 이분들은 그러면 은퇴하실 때까지는 자영업에 머물면 이 자영업 비중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 네,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금 좀 분석을 해주신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자영업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뛰어드는 게 사실 일자리라는 건 좀 안전하잖아요. 좀 보수가 적든 많든 간에 그거는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사무실 차리고 뭐 사람 고용하고 뭐 원자재 사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취업이라는 거는 자영업에 비해서는 자기가 직접 사업하는 거에 비해서 안전한 측면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면 아마 글로 갈 거예요, 우선적으로. 근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래. 나하고 우리 부부가 한번 그 말년에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러고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55세 이상, 60세 이상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지금 많아지는 추세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뭐 여튼 괴리 내가 한 60 가까이 돼가지고 회사는 퇴직했는데 좀 더 갈 만한 자리 없냐 이걸 못 찾다 보니까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그런 자리가 좀 많다면은 자영업 쪽도 덜 포화되고 이쪽도 가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 분들도 예. 그 얘기를 하세요. 쓸만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있는. 근데 이제 공공 일자리를 그러면 늘릴 거냐 하면 또 정부 예산이 드는 문제라 쉽게 늘릴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다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드리자면 많은 예. 전문가분들이 예. 예전에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나와서 뭘 하고 싶은데 그럼 좀 번듯한 사장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럼 이제 내가 경력은 없고 그러다 보니 이 커피 전문점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 나와서. 예. 왜냐하면 그 이미지도 좋고. 근데 그러지 말라고 많이 조언하시는 게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느 데 가서 취직을 해서 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벌면 플러스가 되는데 이제 이거는 내 퇴직금과 목돈을 가지고 차렸는데 인건비 들고 장사가 안 돼서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거 처분을 못하면 자칫 노후 대비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창업하지 마시고 내가 음식업을 하고 싶으면 거기에 그냥 취직을 해서 나 그냥 얼마 받고 아르바이트라도 일을 하겠다 해서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음식을 배달하는 데는 얼마나 돈이 들고 야 이거 만만치 않겠다고 미리 경험을 하라고 꼭 조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되게 좋은 팁인데요. 예. 그러니까 좀 수입은 적더라도 안정되게 자기가 그 시스템을 보고 흐름을 보고 자신이 있을 때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직을 할 때도 취업 준비를 한 것처럼. 근데 그러려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러려면 이분들이 재취업 교육을 더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기존에 장사 안 되는 분도 폐업하고 내가 어디 일자리라도 알아보겠다 하면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이제 추경에도 이제 그 빚 탕감해 주는 내용도 있고 소비 진작 쿠폰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계속 어찌됐든 그때그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인 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신 데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돼요. 그럼 재취업, 재창업 교육을 강화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자영업 비중도 줄어들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도 덜 치열하고 네. 거기서도 서로 먹고 살기 더 좋고. 그거 유도하는 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예.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아주 꼭 하고 싶었던 얘기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자 이제 비탄감 얘기하셨잖아요. 네. 자 이번에 뭐 추경에서도 보니까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일괄 탕감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뭐 어쨌든 그건 뭐 정부가 판단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한편으로 성실히 갚은 사람들이 또 있고 그러면 앞으로 또 빌릴 사람들이 안 갚고 버틸까라는 이 도덕적 해이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지면 이게 과연 그리고 또 국민들 세금이고 그게 형평성 문제 이 부분은 그래도 어쨌든 그 탕감의 필요는 있다고 보세요. 지금 현장 취재해 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둘 다 이해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7년 이상 연체돼 5천만 원 이하는 사실 끝까지 못 갚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은 아마 기준일 것 같아요. 정부 당국이. 그거는 사실 그분이 14년 뭐 70년이 돼도 못 갚을 수도 있는 돈이라서 탕감을 해주는 게 낫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우르르 쏟아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그럼 이 사람을 지원하려면 정부 예산이 들고 정부 돈이 들면 우리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서 나는 어떻게든 내 개인적으로 신용대출 주담대까지 빌린 사람들은 좀 화가 나실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건 정부도 브리핑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 최소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갚게 하고 하는 장치는 필요한 것 같은데 뭐 보니까 새출발 기금도 사실은 따져서 얼마라도 갚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상대적 박탈감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근태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창업을 하기 전에 관련 업종에서 미리 경험해봐야 한다는 설명에 동감합니다. 주위에 경쟁력 없는 분들이 너무 쉽게 창업을 결심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오늘 오수호 기자 팁 준 거 중에 자, 무턱대고 막 이렇게 막 돈을 들여서 창업하기보다는 취업을 해서 경험하면서 한번 살펴보는 거 한번 그 염두에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영업 문제를 다룬 KBS 1TV 시사기획창 방송은 KBS 홈페이지나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오수호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의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3,000선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3,000 돌파 얼마 만이에요? 네, 3년 5개월 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00p,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3,000을 의미하는 건데요. 3,000p로 복귀를 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44.1포인트, 1.48% 오른 3,021.84에 마감을 했는데요. 며칠 동안 코스피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3,000선 진입을 계속 시도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장중에 3,000을 돌파한 겁니다. 2,986.52로 출발을 했다가 등락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상승 전환하면서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45분쯤에 3,000.46까지 오르면서 3,000을 넘어섰는데 3년 5개월 만인 건데요. 종가 기준으로도 3,000선 위에서 거래를 마감한 건 3년 6개월 만입니다. 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장중 3,000선 위로 올라선 거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요. 2022년 1월 3일 이후에는 계속 3,000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코스피가 오른 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지수를 끌어올렸고 상승폭을 키운 겁니다. 주요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는 59,500원으로 6만 원대 재돌파 앞두고 있고요. 네. SK하이닉스도 전날보다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제 소비 진작 정책을 발표한 영향 때문에 이마트를 비롯한 유통주들도 올랐고요. 또 정부의 AI 정책에 수혜를 입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네이버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2,999나 3,000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증시에서는 이 3,000을 넘는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이제는 팔자가 아니라 사자로 돌아설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00이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자, 코스피 수익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어때요? 네, 올해 들어서 코스피 수익률을 따져보니까요. 24%를 넘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승폭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만 12%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하고 비교해보면 일본 니케이 지수가 1.38%, 미국 S&P 500 지수가 1.17% 오르는데 그쳤고 뭐 독일이나 프랑스 지수들은 오히려 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오름폭이 유독 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승 흐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세요?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코스피 전 고점이 3,300선인데 그렇군요. 그럼 과연 3,000선에 안착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대외 변수 그리고 뭐 한국의 수출 실적을 비롯한 우리 경제 기초 체력 이런 것들한테 달렸는데 이런 것들은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전망은 증시 상승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사자, 그러니까 바이코리아로 돌아선 상황이고 또 최근에 미국발 무역 갈등도 좀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 증시의 상승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긍정적인 요소들은 뭐 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본격화할 가능성 큰 상황이고 또 지금 새 정부가 경기 부양책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그 분위기가 더 강하고요. 다만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발 관세 리스크 이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또 중동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다만 변수는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자,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은 국내 총생산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나라 포함되죠? 네, 맞습니다.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과 일본도 포함이 됩니다. 네.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한테 GDP의 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라 이렇게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국하고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한테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국방비로 66조 원을 지출했는데 이걸 GDP로 환산을 해보면 한 2.32% 정도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요구대로
원대로 5% 수준까지 늘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2배. 뭐 100조 원 이상으로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미 국방부 션 파넬 대변인이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또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갑자기 국방 지출을 100조 원대로 올리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도 그래서 이 지출에 대해서 그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를 포괄하는 수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출이 아니라 투자까지 포함해서 GDP의 5%로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로 넓히더라도 네. 한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국방비 규모만 이렇게 큰 폭으로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분야 예산을 삭감해야만 가능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게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동맹국들한테 일괄적으로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게 과연 합당한지. 네. 자, 이렇게 국방비 부담을 동맹국에도 많이 부과한다. 그 배경엔 역시 트럼프 인식이 반영돼 있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게 상식적인 조치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넬 미 국방부 장관도 네. 이런 상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에 그 한국의 부담액 이게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올릴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포함한 국방비 자체를 증액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더 큰 틀에서 비용 분담을 요구받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의 돈과 군인들을 투입한다? 여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서 이번에 나온 그 국방 지출 확대를 요구를 계속해서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첨단 무기 도입을 확대하라 이런 요구와도 맞물릴 수가 있거든요.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 거 그러니까 미국산 첨단 무기를 사라 이런 요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상 요구가 노골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에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출렁였습니다. 우선 외환시장은 어땠어요? 네, 일단 미국이 개입을 할지 여기에 전 세계 관심이 쏠리면서 외환시장도 반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가 원래는 그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할 계획을 전날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트럼프가 이란 공격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러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다 이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확정 가능성이 좀 작다는 쪽의 해석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거래일보다 14.6원 내린 1365.6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30대 운전자가 고급 외제차인 마세라티 차량 몰다가 뺑소니 사망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세라티 뺑소니 범으로도 이제 알려졌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도박 사이트 운영자였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지난해 있었던 사고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지난해 9월에 30대 운전자 김 씨가 광주의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시속 128km로 운전을 했습니다. 당시에 김 씨는 음주운전 상태였는데 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에는 늦은 밤까지 배달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20대 연인이 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 한 명이 숨졌고 남성 한 명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사고가 난 뒤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태국으로 도피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이틀 뒤에 검거가 됐는데 그때 이제 이틀이나 지난 상황이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김 씨가 운전하기 전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었고 네. 항소심에서는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그래서 경찰이 이제 추가 수사를 해보다 보니까 해외에 거점을 두고 도박 사이트 4개를 운영하던 운영자였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꼬리가 잡힌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해외 도피를 2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네네네. 말씀드렸는데 이 출국 금지가 내려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비행기표를 예매를 했다가 탑승을 포기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김 씨가 태국에서 오랫동안 체류를 하고 있었고 한국에 나왔다가 사고를 낸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고 직후에 해외 도피를 시도한 건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불법 자금 세탁 이런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먼저 봤고요. 네. 또 경찰이 이 차량을 조사해 보니까 법인명이었는데 이 법인이 보유한 대포차가 10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확대했고 결국에 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였던 사실을 밝혀냈는데 네.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세탁책 그리고 대포통장 유통책처럼 뭐 범행에 가담한 이들만 60명 입건한 상태고요. 또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441명도 함께 입건한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네, 매주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화, BTS와 블랙핑크 그리고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이렇게 한류 콘텐츠는 전 세계에서 위력을 떨쳤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류가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오늘은 신간 넥스트 한류의 저자 고삼석 동국대 AI 융합대학 석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삼석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예,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고삼석 교수님께서는 국회, 청와대 네. 공직 두루 섭렵하셨고요. 특히 그 차관급 방송통신위원회 네. 상임위원 역임하시면서 사실 계속 이 방송통신이라든지 한류라든지 뭐 이런 것에 어떻게 보면 계속 집중을 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 네. 소개해 주시면서 한류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동국대학교 AI 융합대학 이제 석좌 교수로 있는데요. 네. AI 융합대학이 말 그대로 AI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같은 이런 부분들이 융합해서 네. 이제 그 교육하는 그런 이제 대학입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 계속해서 뭐 고삼석 칼럼, 네, 네. 칼럼니스트로도 좀 활동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엇보다도 지난 30년 동안 제가 이제 국회와 정부 그리고 대학에서 콘텐츠와 미디어 네. 그리고 IT 분야까지 해서 정책과 행정 그리고 연구와 강연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귀결되는 점이 바로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한류에 대해서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걸 그러면 한번 책으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류의 위기도 이제 많이 그렇죠. 벌어지고 그래서 예, 예. 과연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류가 가야 될 길은 뭐냐 해서 결국은 콘텐츠, 엔터테인먼트와 네.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가지고서 이제 책을 썼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류가 계속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리의 이제 어떤 바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네. 이제 잘 나갔던 홍콩 영화 시장이 지금 예전과 못한 것처럼 네네. 한류가 일정한 뭐 한계 약간 어떤 뭐라 그럴까 약간 뭐 가다가 좀 멈춘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문제 의식에는 동의하세요? 일정 정도 저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문화 연구자들 입장에 따르면 네. 문화 특히 이제 대중문화라는 것은 이제 유행을 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시대나 환경 그리고 특히 이제 세대 나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취향이나 선호가 달라지듯이 네네. 대중문화나 특히 이제 그것에 이제 대표적인 한류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OTT 이제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서 지금 네네. 최근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를 비롯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그 화려한 성공 뒤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위기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난 30년 동안 지금 한류가 걸어온 길을 보게 되면은 여러 차례 이런 위기론이 제기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어떤 그
아티스트나 네네. 제작자들이 지속적으로 혁신을 해서 그 위기를 지금까지 잘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단계에서 또 하나의 이제 도전은 뭐냐면은 네.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흐름들을 저희가 잘 타고 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그 난관에 부딪혀 가지고 좀 주춤하느냐 뭐 이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국가적으로도 AI의 흐름에 뒤처지면은 저 한번 뒤처지면 따라가기 힘들다고 하는데 역시 한류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용자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원하고 있고 새로운 경험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콘텐츠 산업, 그다음에 방송 산업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기술, 테크놀로지와 결합을 통해서 여기까지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AI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 콘텐츠라는 게 이제 산업이자 동시에 예술이고 예술이자 동시에 산업인데 자, 우리가 이 한류 콘텐츠라는 거를 더 앞으로 이렇게 육성시켜서 나가야 되는 게 역시 우리 미래 먹거리의 하나라는 그런 그 요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제가 이제 지난달에 주한 외국 대사들과 한번 이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를 잘 만드냐. 그리고 재미있다. 우선 재미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 어떤 그 콘텐츠들의 뛰어난 스토리텔링 그리고 수준 높은 제작 역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하면서 대단히 큰 성공을 또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어떤 K 콘텐츠나 한류라는 것은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자체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콘텐츠 산업 한류는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해 주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걸 통해서 K 뷰티라든가 K 그리고 이제 패션이라든가 K 푸드와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를 해주죠. 이러한 측면에서 콘텐츠 산업 그리고 이제 어떤 K 콘텐츠와 같은 그런 영역들은 어떤 국가의 핵심 산업, 전략 산업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삼석 교수님 책 넥스트 한류 여기 부제를 보니까요. 엔터테인먼트와 테크놀로지의 결합이 만들 한류의 미래 이렇게 됐고 이게 이제 2장에 보니까 K 엔터테크가 만들어갈 한류의 미래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단순한 콘텐츠 테크가 아니라 엔터테크로 관점을 바꾸면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그 미디어의 발전 역사로 보게 되면 크게 이제 한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95년에 영화가 이제 처음으로 나오죠. 세계 최초로 열차의 도착이라는 영화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동영상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뭐 이렇게 잘 아실 겁니다. 터미네이터, 주라기 공원 같은 1990년대 이제 컴퓨터 그래픽 CG가 영화에 본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영상 산업에서 두 번째 기술이 이제 큰 변화를 일으킨 거고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지금 2022년부터 뭐 AI를 적용한 생성형 AI죠. 소라, 런웨이 같은 그러한 어떤 기술들을 이용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고 있고 실제 이제 그 전문적인 프로덕션에서 영화 작업이나 이런 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그 어떤 영상 산업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기술이 접목됨으로써 그 산업의 그 콘텐츠의 가치를 부가가치를 크게 높이고 또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장을 확장시켰죠. 이런 면에서 본다고 그런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 이 콘텐츠 산업의 어떤 혁신의 수단 그리고 시장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저는 단연 AI를 비롯한 테크놀로지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테크놀로지를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가장 발전된 나라가 영화 산업이 발전된 나라, 콘텐츠 산업이 발전된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미국의 CES라든가 그다음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콘텐츠 박람회가 있습니다. 페스티벌. 사우스 바이 사우스.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그렇군요. 그걸 직접 가서 봤는데 정말 지금은 콘텐츠와 테크놀로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테크놀로지가 정말 긴밀하게 지금 이제 결합이 돼서
그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현장을 지금 보고 왔습니다. 그 CES 이번에 참석하신 거죠? 네네, 이번에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요. 예. 그래서 거기 가니까 야, 이런 기술 변화가 지금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기술 변화가 있구나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이제 CES 2024부터 AI가 메인 테마, 메인 토픽이었습니다. 네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AI가 이제 메인 토픽이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차이는 뭐였냐면 불과 1년이었거든요. 작년에는 AI를 산업 전반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제품과 서비스에 어떻게 접목할 거냐는 가능성에 주목을 했는데 올 1년 만에 올해는 이미 AI가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을 지금 목격을 했습니다. 아마 그 사용하면서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과거에는 이 제품과 이 서비스에 AI가 접목됩니다 하는 걸 공급자도 즉 제조하는 분들도 그 강조를 했고 사용하는 사람도 그걸 인식을 했죠. 의식을 했는데 지금 현재 등장한 제품과 서비스를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 AI 기술이 적용됐는지 적용되지 않았는지 그걸 인식하지도 않고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관련된 서비스를 사용할 정도로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우리 토종 OTT 티빙과 웨이브 합병이 본계되어 올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예, 실제로 제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할 때 이 그 웨이브 출범에 일정 정도 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아주 관심 있게 지금 봤습니다. 지금 웨이브하고 티빙이 토종 OTT라고 그러거든요. 국내 OTT인데 사실 지금 우리 국내 시장도 절반 가까이를 넷플릭스가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파워를 가지고 있죠. 즉 K 콘텐츠 파워가 있습니다만은 이걸 공급하는 것은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OTT에 전적으로 지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넷플릭스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K 콘텐츠 파워에 버금가는 내지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K 플랫폼 파워는 지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계속해서 K 콘텐츠 파워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토종 OTT를 육성해서 그걸 글로벌 토종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 활용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책에도 담아놨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그걸 담을 플랫폼도 우리 토종 플랫폼도 중요하다. 이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 여전히 한국 콘텐츠가 그래도 경쟁력 있는 이유, 물론 더 거듭나야겠지만요. 그리고 다음 한류 대세 콘텐츠는 이것이 될 것이다. 좀 전망까지 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 콘텐츠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은 우리 아티스트들 그다음에 제작자들의 끊임없는 혁신 노력 그리고 그 바탕이 됐던 창의력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의 어떤 그 콘텐츠의 영향력을 키워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거기에 팬덤 관리까지 끊임없이 확장하고 혁신하고 변화를 해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앞으로도 그 K 콘텐츠 한류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어떤 글로벌 유통 플랫폼에 과도하게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한류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여기에 테크놀로지를 잘 결합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둔다고 그런다면은 앞으로도 우리의 한류는 지속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아주 밀접하게 잘 해나가면 한류의 미래는 있다. 는 말씀이시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저희 주말에 문화 코너 나오시면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주말에 이런 거 한번 즐겨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시거든요. 이번 주말에 뭐 볼거리라든지 들을거리, 즐길거리 딱 하나 추천해 주세요. 네. 여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추천해 주는데요. 요즘 우리 영화 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개봉한 그 우리 영화 하이파이브가 지난 3주 동안 보니까 160만 명을 이제 관객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많은 청취자들께서 극장에 가셔가지고 우리 영화 하이파이브를 관람해 주시면 아마 주말에 200만 명 관객을 넘지 않을까
또 그걸 기대해 봅니다. 영화 하이파이브. 네네. 하이파이브를 위해서 하이파이브 한번 네. 하시죠. 예. 자, 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간 넥스트 한류의 저자 고삼석 동국대 AI 융합대학 석좌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장마의 시작, 비가 많이 오는 하루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윤하의 우산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